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평범하게 아빠와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빠는 저에게 새엄마라며 낯선 아줌마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생각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든 아빠도 믿기도 하고 새엄마가 싫기도 했지만 아빠를 보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 새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마다 저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집안일은 온갖 다 시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차리냐고 걸레질을 시키고는 저보고 걸레처럼 지저분하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20살이 되면 꼭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지. 새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다신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또 아빠가 미워지곤 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놓고 버리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든 엄마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많아서 불면증에도 시달리곤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금세 커서 20살이 되었고 드디어 나의 결정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럴수록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렸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10살쯤 많았고 심지어 이혼해서 자식까지 키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집을 나가면 자유가 된다는 마음만 너무 앞서 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남자의 아이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혼을 하고 새엄마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엄마라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저를 엄마로 잘 대해주지 않고 말도 거침없이 했어요. 그래도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많이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아이는 처음보다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서 기분은 좋았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면서 제 인생은 다시 나락에 떨어졌죠. 저는 야간에 알바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져서 그렇게 끝을 맺었죠. 혼인신고는 다행히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살아온 환경 때문에 사실 조금은 무섭고 두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일하고 노는 일상생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친구나 주변에서 너도 이제 좀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라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받아도 항상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사진이랑 얼굴이랑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말투나 성향이 좀 저랑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제가 아직 마음가짐이 조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까 저보고 잘 알려주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새로운 직원과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 대리님 하면서 항상 일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후배는 저에게 오늘 일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친해져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좋다고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사실 한동안 계속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았어요. 신기하게도 좋아하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가볍게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몇 잔만 마셔야지 했는데 금세 취해버렸어요. 살짝 취해서 딱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말할 때 보면 밝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어둠이 느껴진다고 힘든 일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새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순간 눈물도 나고 아픈 마음을 토닥여주니까 기분도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후배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후배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썸을 타게 되었고 밖에서는 편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바다도 보러 가고 그러고 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놓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이젠 저도 정말 그가 좋아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떠났습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구경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와인 한 잔만 하자고 했어요. 그는 좋다고 했고 여기 유명한 곳이 있다길래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이제 연애하자고 조심스레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사실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고백을 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와인바에 도착했고 아무도 없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분명히 유명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프로포즈하기 위해 전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반지를 꺼내더니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애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그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죠. 따뜻하게 항상 보듬어주는 그의 옆에 계속 있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아늑한 모텔에 들어가서 그 남자랑 가슴 설레이고 짜릿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밤새 안아주고 사랑을 하면서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추억이 사랑이 되어줄까요? 오늘은 설레이는 추억을 안고 계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36살을 앞두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첫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흔하게 하는 약속이죠. 우리 첫눈이 내리면 만나자 혹은 꽃이 피면 보자 등 뻔하지만 이렇게 로맨틱한 말이 또 있나 싶습니다. 제 첫사랑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짝꿍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에게도 짝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 일부러 말 섞고 싶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은 학교 가고 싶어서 인문계 시험도 볼 정도로요. 고등학교도 다행히 같은 곳에 진학해서 멀리서 참 많이 바라봤습니다. 바쁜 고3이 되기 전까지 친구라는 이름하에 좋아하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각자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고 간호학과 특성상 너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히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도 나름대로의 연애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오르기도 하고 추억 속에 제 첫사랑은 오직 그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이후에 만난 남자친구들도 보면 다 그 친구랑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말투를 쓴 걸 보니 저의 이상형이 확실했나 봅니다. 한 2년 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만났었는데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설레는 마음을 어쩌겠나요? 다시 종종 만나는 친구 사이가 되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터놓으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친구는 유학을 결정하게 되고 저는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학 간다고 얘기한 날 정말 집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하지도 못하는 내 마음인데 이렇게 우는 것도 웃기다 싶었지만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 가기 전날 만나서 그렇게 길고 길게 숨겨왔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너를 너무 좋아했다고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웃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우리가 친구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겠냐면서 어른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유학가도 계속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35살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서로 고려해보자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의뢰 그렇듯이 시간도 안 맞고 얼굴도 보지 못하니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추억 속에 묻어두고 살았었는데 올해 초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번에 걔는 온다고 하더냐 이런 얘기를 흘리듯이 들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지 못했으니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스케줄 근무상 자리에 늦어서 급하게 찾아갔는데 뒷모습부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유학을 마치고 자리를 잡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 입국했다는 것과 유학 시절에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근 3년간은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것 두 가지만 맴돌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동창회가 끝나고 나서도 2차 그리고 3차를 달리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의뢰 불장난이라는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꿈 같은 마음이 커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다시 멀어질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와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커피도 먹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 집이라면서 집에 초대도 해주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만나다 보니 우리가 무슨 사이인 건지 애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정의하자고 하면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촌스럽게 보일까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던 저는 팔을 베고 누워서 물어봤습니다. 나와 무슨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냐고 우물쭈물거리던 그 표정에서 직감했죠. 내가 선을 넘었구나. 계속 커가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연락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더 큰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연락을 몇 번 시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잠잠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될 사이였나 보다 싶어서 마음을 접고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게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자신을 좋아해 준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한다는 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말하더군요. 사실 외국에서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을 생각했었는데 헤어진 지는 좀 됐지만 아직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입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제대로 입장을 정리했고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서 연락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원망도 하고 서운해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덜컥 믿기가 무섭기도 했어요. 사실 요즘 일로 너무 바쁜 시기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망설이는 저에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35살 돼도 결혼 안 하면 서로 고려해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냐고요. 장난으로 한 말일 줄 알아서 저만 기억하고 추억처럼 곱씹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아주 빈말은 아니었다면서 웃더라고요. 자기가 정리하고 온 시간만큼 제가 기다렸으니 자기도 기다리겠다고 첫눈이 올 때까지만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지 지금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물론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첫눈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일찍 연락할 수도 있지만 일도 너무 바쁘고 저에게 오랜 짝사랑을 마치는 마침표로 로맨틱한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어서 첫눈 오는 날 그 친구에게 답을 해줄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렇다면 조금만 저를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나는 너를 중학교 때부터 항상 좋아했어. 너의 큰 손도 좋고 장난기 가득한 웃음도 좋았지만 나에게 너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된 건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학교 근처 역에서 나물 팔던 할머니에게 쪼그려 앉아 넉살 좋게 웃으면서 추운데 얼른 저한테 파시고 들어가라는 너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는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들이 커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오게 되었네요. 어린 마음으로 좋아했던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너를 떠나보냈던 대학생 그리고 길고 긴 사회인의 날들을 거쳐서 이제야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됐다니 너무 신기해요. 첫눈 오는 날 멀리 돌아온 만큼 늦게나마 서로의 마음을 알아본 만큼 내년 봄에는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많은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어쩌다가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골치가 정말 아프네요. 제 가장 큰 고민은 회사 후배의 와이프입니다. 매일같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 딱 감고 몇 번 만나서 몸정 나누었는데 계속 무섭게 집착을 해대니 이걸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만나야 할지 싶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안돼요. 대부분 생산직이고 이래저래 사람들도 많이 바뀌는 곳이라서 사무실에 딱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은 손가락 개수 조금 넘네요. 그래서 돈독한 가족 같은 회사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회식이 잦은 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워크숍도 참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인원 감축도 좀 하고 재택근무도 좀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작년 여름부터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면서 사람을 급히 뽑게 되었습니다. 절반은 회사를 10년 이상 다닌 골수 직원들이고 절반은 새로운 사람들이라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맞춰가서 이제 안정화가 되었네요. 신년맞이로 대표님이 다 같이 워크숍을 가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매출도 많이 올랐고 좋은 펜션 하나 빌려서 부부 동반으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 큰 펜션을 아예 통째로 빌리게 되었네요. 각각 가족마다 크게 방도 대여해주고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단합대회처럼 작은 체육대회도 하고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으니 얼큰하게들 취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랑 같이 7년 정도 일한 팀원 녀석이 하나 있는데 술이 좀 약한 편입니다. 와이프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신다는데 본인은 간이 약해서 그런가 모르겠다면서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힘들어 하더군요. 먼저 들여보내고 와이프분은 다른 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전화 통화할 일이 생겨서 길게 전화를 하고 오니까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제 와이프도 술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하다면서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자리에는
그 팀원의 와이프와 두세 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와서 정신이 말짱해진 상태로 다시 마시기 시작했더니 다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럼 얼른 정리하자고 했죠. 그냥 치우라고 두고 들어갈까 했는데 다들 상태도 안 좋고 음식물이나 당장 치워야 할 것들만 좀 치우자 해서 도왔습니다. 나머지 두세 명도 자리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 저랑 그 팀원의 와이프 딱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치우던 와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자기랑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술이 많이 고프신 건지 아니면 남편에 대해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챙기는 팀원이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식이랑 회식하다 술자리가 길어져 어쩌다 하게 된 집들이 이후로는 처음 뵙는 거였죠. 홀짝홀짝 마시는데 약간 눈빛이 풀린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막 말을 하시더군요. 팀원이 40대 후반, 와이프분은 40대 초반인데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다. 근데 잘 안 들어서더라. 집에서는 다들 제 탓만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정도부터 꾸준히 시험관을 하다가 코로나 때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시 괜찮아지니까 계속 시험관을 부추긴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솔직히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참 고생이다 싶은 게 저도 와이프가 다낭 성난소 증후군 때문에 시험관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시험관으로 가졌고 둘째는 뒤늦게 8년 있다가 자연으로 갖게 되어서 다들 축복이라고들 많이 했죠.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정자수가 부족하다느니 별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혹시나 알게 되면 낙심할 것 같은데 술 취하셔서 하는 이야기겠거니 그냥 들었습니다. 저도 술 기운이 좀 올라오기도 했겠다. 몸을 베베 꼬면서 야릇한 눈빛을 보내는 그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기도 했고요.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렇게까지 눈치를 보내는데 거부하는 것도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옆으로 와서 앉더니 남편은 그런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시댁에서는 계속 눈치를 주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자꾸 그 시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고 부부관계가 너무 소원해져서 요즘 외롭다고 측은한 눈길을 보내더군요. 대놓고 유혹을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키스도 하고 주무르면서 몰래 차에서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도 저를 보면서 배시시 웃는데 하룻밤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하면서 낯선 번호로 연락이어서 받아보니 그 와이프분이더군요. 너무 좋았다면서 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불끈불끈한 마음에 몇 번 만났습니다. 술자리도 갔고 잠자리도 갔고 그냥 그러다가 말겠거니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갈수록 더 적극적이고 대범한 걸 원하더니 어느 날은 자기 남편 야근시키고 놀러오라더군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만나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가슴 졸이면서 만날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만나서 서로 외로움이나 달래주는 사이였다면 딱 좋았을 것을 선을 잡고 넘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이도 그렇지만 와이프와는 오랜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런지 와이프의 갱년기 이후에 부부관계가 소원했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먼저 유혹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대부분 원해서 하는 편이 훨씬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들이대는데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나요? 뜨겁게 잠자리 몇 번 갔고 그냥 어쩌다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될 줄 알았건만 점점 원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남편이 그동안 안아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곤란하고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만나면 집에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팀원이 말하길 요즘 와이프가 늦게 들어오고 아이도 안 가지려고 한다는 고민을 들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편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매일 얼굴 부딪히니까 좀 불편하다. 이야기를 해도 그저 야릇한 미소만 자꾸 보내네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남자의 본능으로 저질렀던 일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될지 몰랐네요. 내일도 얼굴 봐야 하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죽하면 퇴직 시기를 앞당겨야 하나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상가나 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할 때 시공하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하게 되잖아요. 저는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될 바닥이 깔릴 예정이니 시공하기 편하게 샌딩까지만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철거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하루 만에 끝내고 길면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인테리어를 하시는 집주인분께서는 바닥을 철거하고 바닥을 다시 깔고 하는 작업까지 최소 7일 정도는 걸리는데요. 바닥을 철거하는 직업을 제가 10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별다른 상황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느 때와 같이 바닥 철거 작업을 하려고 예약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께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견적도 봐드리고 바닥이 지금 어떤 재질인지 또 어떤 바닥을 깔 예정인지도 대화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대충 대화해보니 알고 있는 지식도 있으시고 인테리어를 몇 번 경험해 보신 분 같더라고요. 인테리어가 필름 시공 말고 완전 공사로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좋게 들어갈 만한 금액인데 주소지를 봐도 그렇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신 사모님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지만 집이 크고 작고 이런 건 그냥 제가 일해야 할 공간으로만 보였는데 이번에 가게 되었던 곳은 정말 제가 바닥 철거 일을 하면서 제일 큰 집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큰 집이었고 집안에 층수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의뢰 받았던 곳이 집 전체가 아닌 1층의 바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 오니 1층이 무슨 그냥 거실 개념이 아니라 호텔 로비 같이 보이더군요.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제 인생이랑 상관없는 곳이기에 감탄만 잠시 하고 곧바로 바닥 철거 작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닥은 마루나 장판이 아닌 타일이었는데요. 타일은 소형 기계로 뜯는 것이 아닌 해머로 내려쳐서 조각내어 작업하게 되는데 이번에 철거하는 곳은 1층이지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가구들은 모조리 작업하기 전에 비닐을 씌운다든지 밑작업을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원래 타일은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작업인데 사모님께서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사람 적어도 되니 열흘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작업자 3명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타일 제거 작업을 3명에서 하려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과정이 힘들지만 언제나 그렇듯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맛을 봤던 경험으로 불만 갖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바닥을 철거하게 되면 의뢰자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주무시는데 첫날에 저희 업체에서 작업하고 끝날 때 저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회사랑 여기랑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주무시냐고 물으셔서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숙박 비용으로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럼 본인도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물으셔서 저는 엄청 당황했지요. 보통 다른 분들은 당연히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 곳을 찾으시는데 돈도 많을 것 같은 분께서 잘 곳이 없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렴한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지라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럼 그 모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치 작업을 끝내고 저희는 씻지도 않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번 사모님께서
작업비를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라 이번엔 시간도 넉넉한 만큼 먹을 것도 나름 풍족하게 챙겨 먹었죠. 피곤한 몸을 끌고 모텔에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모님께서 로비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모텔 주인분께서도 사모님이 저의 이름을 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른 데려가라고 하시길래 뭐 하고 계신 건지 물어봤죠. 사모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묵으시는 것 같아 여기가 안전한 것 같으니 본인도 모텔에서 주무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처음엔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듣고 보니 정말 갈 곳이 없는데 확인된 곳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으니 그냥 결제하시고 방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모텔 주인분께 저희를 가리키면서 저희 방 몇 방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지만 정 불안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이 3명이라 한 방에 3명이서 같이 있기엔 침대 자리가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작은 방에 있었고 나머지 인원 2명은 저보다는 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같이 있는 것도 상관없지만 혼자서 피로를 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혼자 있겠다고 했던 건데 밤 10시 정도 되어서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은 제가 열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귀찮지만 문을 열었는데 저희 업체 직원이 아닌 사모님께서 문 앞에 계시는 겁니다. 저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잠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이 밤에 같이 있는 건 별로였지만 의뢰자분이시니 일단 들어오라고 한 뒤에 매너는 지켜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여기 모텔 벽지도 이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침대도 작은 사이즈고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사이는 원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으시면 수면제라도 복용하시라고 제 가방에 있는 수면제를 2알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손에 쥐어드리니 사모님께서는 수면제를 그 자리에서 복용하시더니 잠이 온다고 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해도 잠이 온다고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5분만 같이 누워있자고 하시면서 5분 뒤에 본인 방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약속 꼭 지키라고 하고 저도 사모님 옆에 누웠습니다. 고운 피부결을 잠깐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어디 보고 있냐고 물어보시고는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시는 겁니다. 어째서인지 키스를 하시는 사모님을 제 손으로 뿌리칠 수 있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힘이 오히려 풀려버려서 저는 키스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잠을 청하지 않기에 잠이 안 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는 수면제를 평소에도 많이 복용해서 혼자서 즐기시거나 오늘처럼 남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로서는 그 시간부터 사모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 반가운 사람이 되었고 저와 사모님은 바닥 철거가 끝날 때까지 늦은 저녁 시간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특별한 추억을 함께 나누게 된 분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대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냥 선봐서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회사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곧 퇴직을 벌써 걱정해야 할 나이이기도 하죠. 저한테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 놈이 하나 있는데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적응하지 못했던 친구를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도 크게 문제없이 자주는 못 봐도 쭉 만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를 젊었을 때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성격이 호탕한 데에 비해서 성실한 녀석이라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만나도 잘해주고 와이프에게도 선물을 종종 챙겨줄 정도로 저희 가족이랑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지만 아직 장가는 못 갔습니다. 2번 정도 결혼을 하려고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잘 안 되더군요. 물어봐도 그냥 자기가 일하는데 미쳐서 그렇다면서 훌훌 털어넘기는 친구가 신기했습니다만 외롭지 않고 인생을 잘 즐기고 사는 걸 보니 부럽기도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취미도 마음껏 즐기고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같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몇 번 물어봤을 때 옮길 거라면서 후회도 조금 합니다. 그래도 사는 데에 격차가 나 보여도 친구가 항상 좋은 곳에 데려가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재작년부터 친구 따라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운동도 되더군요. 가을에 처음으로 라운딩을 나가게 되었는데 경치도 즐기고 나름 즐거웠습니다. 가끔 리조트가 좋은 곳들은 가족들과도 함께 다니면서 추억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작년 봄 어느 날 친구가 자기랑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라운딩 한번 나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친구랑 다녀만 봤지 다른 사람들이랑은 처음이기도 하고 걱정했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골프장 로비에서 만났는데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남자 한 분이랑 좀 더 어려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오시더군요. 2분이 부부신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사업하다가 만나서 이래저래 같이 골프도 치고 만나는 사이라고 합니다. 쭉쭉 잘 치시고 분위기도 잘 띄우시는데 돌면서 내내 즐거웠습니다. 2박 3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둘째 날에는 남자분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골프도 치고 저녁에 회에다가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일찍 출발해야 하니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쉬자고 했는데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질 않아서 술 한잔 더 할까 싶어 친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친구 녀석이 나오더군요. 술 한잔 더 하자고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니 같이 치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오며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런 사이 아니랍니다. 그냥 라운딩 다니면서 같이 잠도 자고 가볍게 즐기는 사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웠다더군요. 뭐 그런 걸로 걱정하냐 괜찮다 하고 방에 돌아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다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싶어서 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너도 혹시 저 여자 괜찮다고 생각하냐더군요. 몸매도 늘씬하고 서구적으로 섹시한 인상이기는 한데 왜 물어보냐니까 혹시 생각 있냐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고 했더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굉장히 오픈마인드에 적극적인 여성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친구랑 처음으로 일탈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었는데 사업할 때에 술이나 귀한 물건 등을 대신 구매해 주시는 일을 하는 여자분이시더군요. 자주 보게 되니까 말도 트고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종 친구와 뜨거운 밤도 같이 보내고요. 어쩌다 보니 와이프의 기념일에 특별한 와인을 한 병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하게 된 후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생각보다 순박한 구석도 있고 밝고 쾌활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와이프 선물을 좀 고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골라주면서 이것저것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전에 이 사람의 안목대로 사가는 와인이나 꽃 등은 다 와이프가 좋아했어서 이번에도 믿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잘 쇼핑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 쥐어주고 집에 돌아와서 성공적인 선물 증정식 이후에 사랑을 하면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다다음 날인가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만났는데 토라진 표정으로 사실은 서운하고 속상했다면서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뭔가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그날은 더욱 세게 꽉 안아주었습니다. 분명 질투 아닌 질투라는 것이겠죠.
선은 넘지 않으면서 저를 안달나게 하는데 도 같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연애 같은 만남을 쭉 이어갔는데 얼마 전 친구가 술 한잔 하자며 부르더니 그만 만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네가 못 만날까 봐 그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너도 나도 편하게 만나자고 내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가 괜히 죄책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안 만나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해준 건 너인데 이제 와서 그만 만나라니 말이 맞지 않는다고 술이나 먹자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전화만 하면 결국 끝에는 그 여자를 그만 만나라는 식의 이야기더군요. 혹시 뭐 공사당한 거 있냐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순수하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로 친구는 단순하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그 여자를 보면 사랑스럽고 요즘 제 인생의 작은 낙인데 포기하기가 정말 아쉽습니다.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적당하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만남을 정리해야만 할까요? 절대로 마음을 주거나 다른 미래를 생각하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도 저한테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냥 잘 맞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리니까 참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요즘 날이 추워서 라운딩도 안 나가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골프 연습장에도 안 나가고 친구를 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 보면 친구 덕을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만남이 틀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포기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거겠죠? 아니면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분들의 현명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혼자인 분이 계시면 계속 혼자 살게 아니라 짝을 찾아보세요. 늙고 초라할지언정 어딘가에 분명 또 다른 내 짝이 존재하니까요. 얼마 전에 깡통 전세로 사기까지 당하고 남편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지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시집갔고 이렇듯 나이 56살에 혼자 남은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외로웠어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중년을 넘어 이제는 곧 노후도 찾아오는데 왠지 노후가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며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 있는 날은 물론 성묘도 자주 가서 벌초도 자주 해야 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래야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전 그동안 시집 와서 살고 있으니 시댁에 관련된 것만 제 일이었고 친정 쪽 일은 아무것도 몰랐죠.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 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딸 하나 낳으셨던 부모님이신지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죠.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낸다면 제가 직접 해야만 했답니다. 차례를 지낼 만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차례나 제사 같은 걸 지지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왠지 요새 너무 되는 게 없다 보니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말도 생각나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차례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먼저가 벌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가을철이니 벌초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상님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는지 조상님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시집가기 전 아버지 따라서 산에 벌초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래도 그 산에 가서 벌초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묘가 누구의 묘인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벌초를 해주시는 묘이면 분명 우리 집과 관련이 있는 조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왔답니다. 어느 산인지는 알겠는데 이 넓은 산에 대체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웃긴 건지,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아줌마 혼자서 벌초를 하러 온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되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조상님에게 잘 부탁한다며 말하고 싶은 내 자신이 정말 한없이 처량해 보였답니다. 어찌됐든 벌초는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이 모든 상황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가지고 온 소주를 컵에 따라서 안주도 없이 마셨어요. 한 잔 마시니 소주가 왜 이렇게 단지 또 따라서 2잔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석 잔 먹잔 5잔 안주 없이 한 병을 다 비우고. 술이 약한 저는 어느새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산속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이 든 듯 싶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정말 온몸에 쌀쌀한 느낌이 감돌았답니다.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여금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알고 보니 아까 낮에 술 마시고 산에서 잠이 든 것이었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인적이 드문 산 속에 나 혼자 있다는 것도 무서웠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니 길도 안 보이고 거기에 귓가에는 산짐승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꼭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일단이 산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으로 산길을 비추면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10분도 못 가서 휴대폰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손전등 기능도 나가버리고 다시 또 어둠 속으로 저 혼자 고립되고 말았죠. 저는 울면서 조금씩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사람 있다고 소리쳤지만 들리는 소리는 산짐승 소리만 들릴 뿐 어두워진 시간에 그것도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때 생각난 게 119였는데. 그래서 119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저벅 조금씩 낙엽을 밟으며 내 곁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사람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환한 불빛이 저를 비췄고 그때 전 긴장이 풀리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답니다. 눈을 떠보니 외딴 집안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수염을 잔뜩 기른 남자가 저보고 일어났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산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절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옷이 이상하지 뭐예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염을 잔뜩 기른 저 남자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제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옷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건 백사정이고 자기가 할 일 없어서 대같이 나이 먹은 아줌마를 왜 탐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이제 그만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서 오해했나 싶었죠. 그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참 주책맞고 창피하게 꼬르륵 소리가 아주 크게 그 사람 앞에서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꼬르륵 소리에 저를 힐끔 보더니 배고프면 밥 먹고 가던가라고 하길래 저는 눈치를 보며 알았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마당 평상에 밥을 차려왔답니다. 반찬은 죄다 풀이었어요. 저는 그 반찬을 보고 고기 반찬은 없냐고 하니까 저보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고기 반찬 없지만 맛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일단 밥을 먹었는데 맨밥만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땐 입맛도 더럽게 없더니 이런데 와서 먹으니 입맛이 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산이 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놔서 자연의 정기를 그대로 마시는 것은 물론 그냥 여기 평상에 앉아만 있어도 평화롭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켰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고 하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염은 대체 얼마나 기른 거냐고 하니까 1년을 길렀다고 하지 뭐예요. 1년이나 길렀는데 아주 산신령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남자 자세히 보니까 나이도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게 뭔가 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술병 하나를 가지고 오며 자기 혼자 술을 따라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뭐냐고 물으니 직접 담근 술인데 마시고 싶냐고 해서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독하다며 꼭 마실 거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독한 게 한 잔만 마셨는데 취기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술이 취한 건지
수염기는 이 자연인 같은 남자가 마음에 든 건지 주체할 수 없이 술김에 끼를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56살의 말이죠. 그러자 이 남자는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 뭐예요. 밥을 다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엔 돌부리에 걸려 쓰러지려는 찰나 그 남자가 저를 갑자기 부축해줬어요. 그리고 제 눈빛은 그 남자를 보며 이글이글 타올랐죠. 그렇게 술 한 잔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다시 또 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다음 날 새벽이었죠. 이 집에서 어느덧 이틀 밤을 머물고 있던 거랍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고 나 혼자의 방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싫었는지 저는 방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답니다. 솔직히 까슬까슬한 수염은 너무나 싫다가도 길게 뻗은 수염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너무나 포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아침이 되었고 눈을 떠보니 그 방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남자가 건장한 모습으로 장작을 패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또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콩깍지가 씌인 건 만약 이틀 사이에 반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건가 싶었어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산속 자연인 같은 그 남자와 그 집에서 100년애로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힘든 시련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답니다. 모두들 저처럼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도 좋은 짝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